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배우 안성기 씨 빈소에는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부터요. 남해연 마이데일리 연예국장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중에서도 어제 잠깐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60년 지기 가수 조용필 씨와의 마지막 인사는 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었죠. 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이 슬픈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선배, 후배, 동료들에게 주신 사랑 잊지 않고 잘 간직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침통해하시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와서 조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안성기 선배님의 어떤 걸어오신 길이 참 존경할 만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고 싶은 게 아직도 굉장히 많을 텐데 성기야 또 만나자. 보셨지만 조용필 씨와 안성기 씨는 그냥 친구도 아니고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사진을 한번 보면요. 여기 같은 반이었다는 겁니다. 3학년 때 같은 반, 옆자리에 앉은 친구였다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인물이 고 안성기 배우고 뒤에 웃고 있는 인물이 조용필 씨입니다. 남 기자님 빈소 직접 다녀오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실제로 분위기하고 조용필 씨 조문도 직접 보셨어요? 네, 직접 봤고요. 제가 조용필 씨 다음에 제가 조문을 해서 뒤에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조용필 씨가 29번이었고 안성기 씨가 30번이었어요. 정말 단짝이었어요. 반에서 번호가요? 네, 반에서 번호가 그렇게 했었고 이 사진은 사실 그 안성기 씨가 예전에 그 방송을 둘이 같이 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안성기 씨가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와서 조용필 씨한테 짠 보여주면서 오늘 만남이 우리 같이 방송을 해서 내가 집에서 가지고 왔다 하면서 사진을? 네, 사진을 공개했던 이 장면입니다. 조용필 씨는 정말 60년 지기 친구를 떠나보낸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방송에서도 정말 두 사람이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는 있었는데 어제의 분위기는 좀 사뭇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용필 씨가 공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두고 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입술이 부르트고 사실 굉장히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상황에 친구의 이런 부고 소식을 듣고 낮에 정말 바로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의 조금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예. 너무 그러니까 그 빈소 앞에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약간. 차마 못 들어가요. 예, 머뭇머뭇 한참 하시다가 조금 용기를 내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조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안성기 씨 와이프분과 인사를 하셨는데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한참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두 분이서 계속 얘기를 나누는데 그 대화 내용은 듣지는 못했으나 예. 조용필 씨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동안에 계속 혈액암 투병을 하는 동안에도 두 분은 계속 연락을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한참 투병 중일 때 나 이제 괜찮아졌어, 활동할 수 있어라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조금 뜸해져서 알고 보니 조금 악화됐더라.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데요. 조문할 때도 조금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내분하고 한참 손을 잡고 얘기를 위로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안다빈 씨와 안필립 씨에게 이제 아빠 친구의 역할로서 이제 조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 옆에 안성기 씨와 정말 가장 많은 작품을 했던 배창호 감독이 서 계셨거든요. 같이 유족과 함께. 예. 그래서 배창호 감독과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조금 들어와서 지인들과 한 10분, 20분 정도 얘기를 나누신 다음에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 정말 평생을 같이 했던 친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용필 씨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성기와 나는 영화계와 가수계의 동료가 아니라 정말 어릴 적 친구로 같이 만나서 서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운동도 같이 했던 친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정말로 그곳에선 아프지 않기를 너무 바랬던 친구의 마지막 배웅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또 한 명 저희가 인터뷰에서 봤는데 박중훈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절친해서 그랬겠죠. 많이 상심한 듯한 모습이 화면으로도 느껴집니다.
네, 박중훈 씨의 상심은 정말 컸었습니다. 박중훈 씨는 주말서부터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해왔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안성기 씨가 일어나길 바랬었고 두 사람이 정말 조용필 씨가 평생 동반자라면 영화계 친구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렇죠. 박중훈 씨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박중훈 씨가 조문을 마치고 저렇게 내려와서 인사를 하는 상황에서 제가 옆에서 지켜봤었는데요. 예. 박중훈 씨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좀 밝게 웃고 약간 유머러스한 분이세요. 맞아요. 그런데 어저께 표정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고요.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사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형기 가는 길에 꼭 좋은 말 한마디 하고 싶다고 섰는데 사실 다리가 조금 후두루 떨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혼자 서지 못하고 영화 관계자가 옆에 같이 지켜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상심은 너무 컸고 그리고 꼭 박중훈 씨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예. 진심으로 존경하는 선배님이자 배우를 넘어 한 사람으로서 참 존경했던 분이 떠났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한 세대를 같이 평생 지내온 배우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계 선배이기보다는 정말 친근한 의지할 수 있는 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 심지어 박중훈 씨 아버지마저도 안성기 씨에게는 우리 중훈이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정도로 각별했던 터라 마지막에 당부의 말이 조금 가슴에 남았습니다. 약간 관객 여러분들과 국민들께 우리 안성기 선배님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꼭 예. 말을 잊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힘들지만 언론사 인터뷰에 응했던 것 같아요, 박중훈 네. 씨는. 또요, 이정재 씨하고 이제 정우성 씨가 이제 웅구를 맡았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네. 밤새 비소를 지켰다면서요. 네, 어저께 오전에 안성기 씨의 부고가 났었잖아요. 예. 그리고 빈소는 한 2시쯤에 차려졌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정재 씨가 빈소를 찾아왔고 그다음에 정우성 씨도 있었습니다. 네, 이정재 씨는 중간에 살짝 스케줄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고요. 그 사이를 정우성 씨가 정말 다 배웅을 했었습니다. 맞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일반인 조문객도 사실 조금 있었어요. 예. 그런 가운데 정말 각계각층의 분들이 왔었거든요. 김홍신 작가도 오셨고요. 그리고 장나라 씨의 아버지죠. 주호성 씨 그리고 박경림 씨 정말 많은 관계자들이 왔었는데 그 테이블을 다 다니면서 인사를 다 하셨었어요. 사실상 상주 역할을 했군요. 네, 예. 왜냐면 이게 이 안성기 씨 아들분이,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미국에서 오래 있다가 예, 지금 예. 오신 상황이고, 좀 어른들이 조금 같이 도와주는 상황이 필요했잖아요. 그리고 안성기 씨와 같은 소속사 후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정우성 씨와 이정재 씨가 끝까지 자리를 계속 지켰고요. 그리고 모든 장례 비용 일체 소속사에서 부담하겠다고 얘기하신 만큼 아마 5일 내내 이 자리를 꿋꿋이 지킬 것 같습니다. 예. 네. 안성기 씨가 한국 영화에 끼친 영향, 공이 상당하죠. 우리 정부도요, 안성기 씨에게 금간 문화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가 나쁘진 않구만. 그런데 저거 네가 주쓴 거지? 30년 넘게 했습니다. 애가 크는 걸 못 봤어요. 또 그러다 알츠하이머라고. 별은 말이지.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거의 없어.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 마지막에 보신 금감 문화 훈장은 그 이순재 배우에게도 수여가 됐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훈장이죠. 네, 정말 의미가 있는 훈장이고요. 그리고 아무한테나 이렇게 수여가 그렇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어저께 최희영 장관이 그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가 정말 마음에 남았던 게 하나가 예. 낮은 곳부터 챙긴 국민 배우라는 이 대목이었어요. 정말 그야말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의미인지 다 알 것 같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세대를 아우르는 연기를 보여주며 한국 영화와 생애를 함께 해온 국민 배우. 그러니까 국민 배우라는 칭호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 한 곳에만 출연하셨어요. 다른 다작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안성기 씨이기 때문에 다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최혜영 장관은 이후에 어저께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살짝 알려드리자면요. 개인적으로는 부산국제영화제를 계기로 만났었나 봐요. 그런 추억을 안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하늘에서는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예. 오랜 투병으로 아마 조금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하나같이 좀 하늘에서는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예. 남기고 있습니다. 낮은 곳부터 챙긴 국민 배우. 어제도 저희가 잠깐 전해드린 유니세프 활동을 40년 가까이 했다. 유니세프라는 게 어린이 네. 구호기관이잖아요. 그 활동을 그렇게 오래 했었습니다. 안성기 씨 하면 뭐 CF, 그러니까 커피 CF도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지만 예. 가장 아마 인상 깊게 나온 게 유니세프일 거예요.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특히나 유니세프 활동에서는 정말 잊지 않았는데 어제 빈소에도 이 유니세프의 근조환이 눈에 좀 가장 띄었습니다. 그만큼 유니세프도 굉장히 침통한 모습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이 대목이 저는 좀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자 미소의 국민 배우였고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는 든든한 희망의 버팀목이라는 이 대목인데요. 예. 그야말로 연기와 함께 본인의 이 평생을 봉사와 희생 정신으로 했던 분위기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네. 40여 년간 이런 활동을 해왔고 실질적으로 뭐 커피 광고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네. 뭐 물론 광고 모델이긴 합니다만 그 광고 모델을 30년 거의 40년 가까이 했다는 것도 안성기 씨의 평소의 행실, 마음가짐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광고계에서는 특히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배우가 아마 국민 배우라서 가능했던 것 같고요. 안성기 씨 역시 이러한 지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늘 평소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고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바라봐주는 국민들이 있고 나의 연기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피 광고 회사 역시 오래 같이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되게 여담인데요. 네. 이 광고를 할 때 안성기 씨가 뭐 극중 아내가 있어요. CF 내에. 네, 네. 그러면 이게 사실 현실 속의 그 진짜 와이프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일반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그분도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그분이 와이프 아닌가 약간 이런 오해도 에피소드도 예. 살짝 있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제 뭐 연예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훈장까지 수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성기 씨 장남이죠. 오늘도 감사 인사를 공개적으로 전했습니다. 네, 안필립 씨인데요. 특히나 이런 얘기를 좀 주위에서 많이 했었어요. 안성기 씨가 이제 아들이 오고 난 뒤에 눈을 감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린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미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 들린 전날에는 아버지와 함께 출연한 작품이 있습니다. 예. 그 작품에 사실 안성기 씨가 아이가 그 어릴 때죠. 안필립 씨 어릴 때 연기력이 없는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라고 했지만 아버지와의 정말 추억이잖아요. 아역 연기를 한 것은. 예. 그래서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그 포스터를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아마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뉴스에서도 계속 고인을 추모하고 있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좀 슬퍼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본인도 지금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따뜻한 위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안성기 씨는 사실 그 연예인이기도 하지만 그 종교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 카톨릭 신자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성당 관계자분들도 참 많이 오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안필립 씨가 오신 분들한테 굉장히 인사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만큼 이런 인사를 특별하게 남긴 것 같은데요. 국민 배우의 가는 길인 만큼 영화계에서도 이런 추모의 공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예. 충무로에 있는 공간인데요. 충무로의 서울영화센터에 일반 시민을 위한 조문 공간을 마련했으니 많이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필립 씨가 서울시의 이 공간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인품, 행적을 보니까 저는 이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 정치권에서 실제로 안성기 씨를 정치권에 좀 영입하기 위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더라고요. 네, 이 사실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를 통해서 예. 알게 됐었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미지가 좋은 배우는 그렇죠. 예. 당연하죠. 어느 당에서나 사실 섭외 영입 1순위였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DJ 김대중 대통령이 러브콜을 보내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 직접 친분이 있어서 만났는데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안성기 씨는 이제 여담으로 또 들은 바가 있는데 안성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요. 정치를 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나는 극 중에서 대통령 역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대통령 역할 많이 했었고 왕도 했었고 뭐 매니저도 했었고 정말 안 해본 역할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연기로 풀겠다. 그리고 이게 더 행복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서 예. 이미 저는 굉장히 이게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고 이순재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터뷰에서도 과거에 국회의원 얘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나는 그때가 사실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안성기 씨가 그런 네. 얘기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배우로 국민께 봉사하겠다. 네. 이거 하나하고 또 배우로서의 그거를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눈을 감으시기 직전까지만 해도 영화에 대한 회의나 내용을 굉장히 많이 귀 기울이고 고민을 하셨던 그렇죠. 것으로 기억이 예. 됩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고 아마 올해 무수히 많은 영화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제에서는 늘 단골 손님처럼 안성기 씨가 늘 레드카펫에 섰었고 그리고 영화계의 붐을 살리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올해의 많은 영화제에서 안성기 씨의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 사실 조금 막막한 마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성기 씨 관련 소식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 이틀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쩔뚝이는 모습이 좀 노출이 됐었는데 일단 그 영상 보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박원석 전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법원에 출두하는 영상을 봤는데 실제 뭐 보시다시피 헬기, 장갑차, 뭐 총동원 됐었고요. 또 하나는 쩔뚝이는 모습이 보였고 이번에 마두로 부부가 같이 재판을 받는데 이 부인의 눈에도 좀 멍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 아무래도 그 진압 또는 체포 과정에서 저항을 했을 거고 이 예. 멍 같은 거는 뭐 그날 당장은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예. 사실 그 국제사회의 상당한 국제법 위반으로 비판을 받으면서 사실 압송을 했는데 그 과정마저도 잘못 처리를 하게 되면 그건 이제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그런 부분에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 조심을 했을 것 같고 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체포 과정이나 이런 데서의 일단 강압행위 뭐 네. 이런 거에 대한 저항 이 과정에서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법정에서 지금 마두로가 한 얘기도 다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물리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체포 과정이 또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마두로 대통령이 법정에서 한 얘기가 본인을 전쟁포로라고 지칭을 했어요. 이게 미묘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그렇죠. 전쟁 중에 상대 국가의 군인을 체포해서 포로로 잡으면 전쟁이 끝나거나 휴전이 되면 송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걸 노리고 저는 전쟁 포로라는 자신의 처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당국과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전쟁 중에서 데려온 게 아니고 예. 마약 카르텔의 우두머리로서 범죄 피의자이기 때문에 압송해온 거다, 잡아온 거다, 체포작전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마두로 지금 이 대통령의 현 위치에 대해서 지금 개념 규정이 서로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포로라고 하면 너희들이 불법적으로 나를 재판을 해서 형사 처벌하는 건 불법이다라는 것이고 예.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풀어줘야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형사 피의자를 잡아 체포해서 법정에 세운 것이라고 한다면 예. 재판이 끝나고 재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계속 구금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전혀 다른 입장에서 지금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 교수님, 과거에 미국이 이렇게 피고인 신분으로 데려와서 뭐 40년 이렇게 장기 형량 때린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석방을 해줘가지고 예.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사실 국제적 비난이라든가 이런 걸 감수하고 지금 데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름대로 지금 김 교수님 지적하셨던 대로 마두로에 대해서는 마약 범죄의 수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미국의 안녕을 해쳤기 때문에 기소를 한 거고 몇 년 전에 기소한 거를 지금 체포를 해온 거다. 그러니까 그냥 전쟁 범죄 그런 개념이 아니고 미국에 해악을 끼친 범죄자다. 이 그게 미국의 개념이거든요. 논리죠. 네, 미국의 예. 논리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재판을 하잖아요. 그럼 이 논리 밖으로 벗어나는 거는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지금 뭐 마두로가 얘기하는 대로 나는 전쟁 포로니까 뭐 그 전쟁 끝났으면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의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박 의원님 또 이제 마두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시에 베네수엘라 모국을 향해서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쪽의 지지 세력도 아직까지는 확고해 보이고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내부의 지지 세력과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향해서 굴복하지 말라라는 예. 메시지를 냄과 동시에 국제사회를 향해서 미국의 이런 본인에 대한 체포 작전 자체가 국제법을 위반한 그런 불법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스스로 여전히 주권 국가의 대통령이다라는 어떤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물론 미국의 이번 작전이 아주 명확한 국제법 위반임은 분명합니다. 예. 유엔 헌장에 따르면 안보리의 결의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자위권 행사 차원이 아닌 이 무력 행사는 금지되어 있는데 본인들 법에 의해서 기소됐다는 이유로 법집행작전이 이른바에 다른 나라의 정상을 저렇게 데려와서 기소한다는 것은 사실 국제규범이나 국제법에 어긋나는 일이고요. 예. 다른 나라의 정상이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때 그걸 기소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건 국제형사재판소라든지 이런 다자적 절차에 의해서 가능한 건데 미국의 국내법이 다른 나라의 그런 법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미국이 아무리 세계 초강대국이어도 다른 나라의 주권을 승인하거나 다른 나라의 정치 체제를 승인하는 그런 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강행하는 거는 이걸 관철시키겠다라는 예. 의지를 갖고 하는 거죠. 예.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초유의 일이죠.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이니까 국정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로드리게스라는 여성 부통령인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i hermano Jorge, por mis sobrinos. Vengo con dolor por el secuestro de dos héroes que tenemos de rehenes en los Estados Unidos de Norteamérica. El presidente Nicolás Maduro y la primera combatiente, primera dama de este país, Cilia Flores. 로드리게스가 임시 대통령을 수행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허락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박 의원님, 이 로드리게스라는 인물이 반미주의자로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도 그런 혁명가 출신이고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과거에 이제 사회주의 혁명가 출신으로 무장투쟁까지 했던 예. 그런 경력을 갖고 있고 나중에 이제 베네수엘라 당시 당국에 의해서 어떤 사망을 했는데 암살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우고 차베스 대통령 시절에 정계 입문해서 마두로 대통령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내고 지금 부통령으로 임명이 돼 있는데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그 내부에 여전히 완강하게 남아 있는 그런 마두로 정권의 지지 기반, 예.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압력
이런 이 모순된 상황에서 굉장히 큰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메시지가 좀 오락가락합니다. 예. 여전히 우리의 대통령은 마두로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예. 또 국제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미국에 협력하겠다. 어제는 또 했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이 아직은 좀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을 안 들으면 뭐 이 마두로 대통령보다 더한 예. 그런 군사적인 보복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를 보면 친오빠, 그러니까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친오빠가 국회의장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부하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다 장악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죠. 예. 왜냐하면 그 마두로 체제 그 전에 차베스 체제부터 사실은 족벌 정치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해왔고 지금 이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끄떡여 줬으니까 이게 예. 가능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석유 산업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마두로 체포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네. 석유 패권, 핵심이 석유죠. 이제 그거를 갖고 오는 데 있어서 이 지금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이 이전에 그 어려운 시절에도 석유 증산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종의 그 베네수엘라 경제에 기여한 면이 있고 그게 미국에서 약간 공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목표가 그런 거라면 다른 사람보다는 예. 어쨌든 로드리게스가 낫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2차 공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예. 하면서 분위기를 미국 쪽으로 끌고 가는 예. 이제 그런 건데 본인은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을 다 고려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일은 미국이 마두로를 잡아갖고 이 로드리게스가 안정적으로 과도 정부를 하든 뭐를 하든 한다면 예. 미국에 협조한다면 이런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 또 그런 이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썩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석유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택일 한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로드리게스가 대통령직을 수행하지만 계속해서요 2차 공격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were prepared to do a second strike if we needed. We're totally prepared. But that's off We're the still table. prepared. That's off the table now. No, it's not. If they don't behave, we will do a second strike. Well, you're 교수님 관건은 그거예요. 성향은 반미예요. 네. 그런데 일단은 수행을 하게 됩니다. 미국 군대를 아직까지도 좀 버티고 있어요. 이 협박이 압박이 통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영민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과거에 이른바 바이든 그전에도 그 오바마 대통령 때 테러와의 전쟁 계속했지 않습니까?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 중동에 사실은 이슬람 독재 체제를 체제 전환을 시도했었습니다. 그건 아예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바꿔놓겠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군대가 주둔하고 군대의 물리적 압박에 의해서 민주주의로 바꾸는 시도를 했던 건데 결국은 다 실패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프간에서 결국 바이든 대통령 때 최종 철군 협정을 맺고 빠져나오면서 트럼프는 그때 비판을 많이 했죠. 저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지상군을 끌고 가서 미군을 주둔시키고 군적 이런 거 세우고 군적을 하다가 예. 민주주의로 바꿔놓겠다 하는 것이 뜻은 좋으나 너무나 지출해야 될 게 많고 감수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또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머리를 써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핀셋으로 한 명만 뽑아내겠다. 예. 마두로만 뽑아서 우리가 처벌하고 그 위협에 의해서 민주화가 되는 건 상관없지만 친미화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미화만.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체제 전환의 체제 전환의 모델은 포기하고 예. 간편하고 용이한 핀셋 제거를 통해서 친미화 정권으로만 만들겠다는 저는 그런 전략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로드리게스가 사회주의자고 혁명가 집안이고 반미지만 석유만 보장해 준다면 그리고 우리말만 잘 협조해 준다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저는 이렇게 아마 트럼프는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고 있다고 봐야죠. 예. 그런데 베네수엘라에는 우리가 다 알만한 야권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차도인데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강교수님, 그렇게 유명한 야권의 지도자가 있으면 차라리 이 사람을 앉히는 게 낫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차베스 이후에 이 마두로까지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노벨 평화상은
반정부라든가 반체제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 의해서 국제적인 명망도 있고 하지만 막상 정권을 주었을 때 협력자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운영해 본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 그 야권이라는 게 늘 투쟁을 하고 그런 이제 행정 경험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 김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나라가 돌아가야 돼요. 그게 혼란하고 이런 건 둘째치고 나라가 돌아가야 무슨 거기에 대해서 명령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의장도 로드리게스 오빠고 이런 시스템이 어쨌든 미국의 이 입김이라든가 이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는 지금은 로드리게스 체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너무 리스크가 많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민중의 저항도 있을 수 있고 국제사회의 저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한 거예요. 거기 아주 그것만 딱 집어가지고 한 다음에 나머지는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가겠다. 이제 그런 작전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그 시스템대로 사람만 바꿔서 운영이 됩니다. 이거를 미국에서 누군가가 통제를 해야 될 텐데 미국 언론들은 루비오 장관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비오 장관이 그쪽 쿠바계 출신. 그렇죠. 쿠바의 이민자 가정 출신이고 쿠바 출신이기 때문에 이 스페인어에 등통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안에서도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야권 세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연대가지고 가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루비오 장관이 오히려 로드리게스의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로드리게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예전처럼 무슨 총독을 임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상의 미국의 뜻을 전달하고 관철시키는 통로로서 이 루비오 장관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부터 고립주의를 선택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하면서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국제적 개입 이 부분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라크든 아프간이든 테러와의 전쟁하면서 체제 전환이라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인명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민주주의를 이식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트럼프는 그때부터도 오바마나 바이든 정부를 비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의 베네수엘라가 독재 체제인 건 맞지만 독재 체제를 민주주의로 바꾸는 건 난 관심 없다. 친미화만 하고 우리가 석유만 가지면 된다. 이러기 때문에 훨씬 더 계산된 전술적인 지금 작전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 교수 오늘 외신 나오는 내용 보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기업 관계자들 만나서 암시를 줬다는 거 목적은 이겁니다. 그러면 실무적인 일을 이 루비오 장관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제 여기에 딸려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면 아마도 그런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석유 패권을 찾아오겠다는 말을 이미 여러 번 공언을 했고 사실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고의 원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국가인데 사실은 자신들이 개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소위 거대 정유사들이 들어가서 개발을 해줬는데 그게 이제 차베스 대통령의 자원민족주의 때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그 틈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차관, 사실 중남미에 약 1,200억 불 정도 차관을 주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에 600억 불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1대1로의 핵심 거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고리도 끊어야 되고 거기에 지금 러시아도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러, 그다음에 대표적인 반미 국가인 베네수엘라가 연합을 하면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흔들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베네수엘라를 이제 소위 그 마두로 축출을 하면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까지 전부 고려를 하는 그 아주 사실은 방법은 좀 조악하고 이랬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나름 굉장히 성공했으니까 또 다행이죠. 이 실패했으면 이게 또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하여간 좀 복잡한 상황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베네수엘라 주민들과 권력 기관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일단 현지 모습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al vez secuestraron a Nicolás y a Cilia, pero no secuestraron la conciencia de un pueblo que ha decidido ser libre. Estamos todos con esta incertidumbre
a ver qué es lo que va a suceder, cuáles van a ser las directrices que van a haber, ¿no? Para poder continuar con la vida. 불안감으로 인해 가지고 충동 구매라고 해야 되죠. 뭐 음식 사재기하고 뭐 휘발유 사재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Que levante la voz por el secuestro de nuestro presidente y lo queremos de vuelta, carajo. 앞서 들으신 미국의 구상이 그러면 그렇게 이행이 될 것이냐. 박연재 앞서 마두로 아들이 국회의원이에요. 현재 국회의원이고 군부도 마두로 대통령의 충성파로 모여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구상대로 진행이 될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이 공습을 통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갔지만 베네수엘라의 기존 군과 정부 조직을 해산시킨 건 아닙니다. 예. 군도 정부 조직도 여전히 건재하고 또 대규모로 조직되어 있는 민병대도 있어요. 거의 정규군 못지않은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예. 있고 그리고 베네수엘라라는 사회가 경제도 사회도 정상은 아닙니다만 그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시절부터 고도로 조직화된 그런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 미국이 체제 전환을 이뤄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국도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정책을 우리가 다스린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결국 석유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이 목표를 두고 있는 예. 그런 어떤 그 정책에 있어서 친미적인 그런 정책으로 정책 전환을 시켜내겠다. 이게 우선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조차도 간단치 않다고 보는 게 이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의 그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지만 거기서 나온 석유의 물성이 다른 중동에서 나온 석유하고 좀 다릅니다. 예. 중진류라 그래서 바로 그걸 채굴을 하면 쓸 수 있는 기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정유 과정을 거쳐야만 쓸 수 있는 그런 기름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도 자원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무력 행동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그 자원을 활용하는 것. 그럼으로써 이제 친중 친러화되는 것. 이거를 전략적으로 봉쇄하겠다라는 데 더 우선적인 목표가 있는 그런 공습이다 이런 평가도 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이 올렸던 사진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는데 아마 주말쯤에 올렸던 것 같은데 이 사실은 오늘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가 속어여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그냥 해석하면 까불다가는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해요. 근데 이 사진의 배경이 어디냐면 김해공항입니다. 김해공항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었죠. 이 사진을 선택한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중국에 주는 경고가 계속 중국 얘기 나오는데 명확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정책을 다스린다 이게 실제로 그 차관을 상환하지 못하니까 기름으로 하거든요. 예. 이 기름을 하면은 이게 또 위엔화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트로 위엔화예요. 그 페트로 달러가 아니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퍼지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베네수엘라의 뭐 군사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도저히 정보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미국을 대적할 수가 없고 예.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미국의 뒷마당 중남미 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저는 뭐 거의 직접적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한테 주는 메시지. 뭐 더 놀란 거는 아마 김정은이 놀랐을 것 같은데. 놀란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아마 그런 메시지를 다시 말해서 며칠 전에 NSS라는 트럼프 이기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 서반구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내가 모르겠고 이 남북 아메리카는 타치하지 마라. 그 지금 계속 중국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그 얘기에 아주 가장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가 숨어 있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까불면 다친다. 저 메시지가 일단 중국 얘기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놀랐을 거라고 했어요. 하메네이도 있고요. 그렇죠. 콜롬비아도 있고요. 그럼요. 각국의 그러니까 적국 미국과 적국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다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트럼프식의 국제 질서를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국제 질서를 바라보는 세계관은 자유주의 세계관과 현실주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그래도 세계 평화가 이 정도 유지가 됐던 건 자유주의 질서였습니다. 예.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질서의 가장 큰 기둥은 유엔으로 상징되는 영토와 주권의 존중입니다. 강한 나라라고 그래서 2차 대전 이전의 제국주의 시대처럼 막 침략에 들어가는 건 못하게 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영토와 주권을 존중한다는 게 기본 전제고 그다음에 다자주의하고 자유무역이었습니다. 이 두 축으로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80년, 100년 가까이 평화가 유지됐는데 지금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지금 기본부터 훼손되고 있는 거죠. 푸틴은 그냥 우크라이나 쳐들어갑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베네수엘라 가서 마두로 잡아옵니다. 예. 하마스, 이스라엘 하마스 다 깨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유엔은 그냥 죽은 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주의, 그다음에 자유무역도 트럼프발 관세 협상, 관세 전쟁으로 다 깨져 있죠.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에 국제정치학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펼쳐질 세계의 질서를 바라보는 세계관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작의 뚜껑을 열어버린 거예요.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 것이고 푸틴이 만약에 저렇게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예전에 자유주의 질서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사람들은 당연히 유엔군을 동원해서라도 그건 막아야 됐어야 되는 건데 예. 팔짱 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면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정말 냉정하게 봐야 되고 트럼프와 푸틴발 이 다자주의 질서의 근본적 훼손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그 세계 질서에 우리는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가 예. 정말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도 트럼프처럼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바로 이란을 거론하면서 하메네이 얘기를 곧바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이제 한중 정상회담 모습 살펴볼 텐데 어제 좀 이색적인 장면이 노출이 됐습니다. 이 셀카를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찍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面是韩国的产品，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샤오미，这是给您和夫人。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这个通信保安怎么样啊？非常好。看看有没有后门。뒷문 있는 차 확인해 보십시오. 사진 하나 찍어드리면 되겠습니다. 自拍一张照片。自拍照啊，来吧。그때 주신 선물. 上次赠送给我的手机。 再见，再见。또 뵙겠습니다. 박 의원님, 저 에이펙 때 받은 샤오미 핸드폰을 들고 간 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죠. 그때 조금 뼈 있는 농담을 서로 주고 받았고 그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국내 여론도 있었어요. 너무 이제 위험 수위의 농담을 주고 받았다. 근데 이제 그 폰을 들고 가서 저렇게 이제 셀카를 통해서 상호 신뢰, 뭐 우호적인 어떤 이런 분위기 이런 걸 연출하는 거는 굉장히 디테일이 좀 돋보였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저런 순발력이 좀 있어요. 다른 장면에서도 그런 순발력들을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장면이 좀 빛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상회담이라는 건 굉장히 무거운 자리지 않습니까? 예. 정상회담 자리에서 셀카 같은 거 잘 안 찍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히나 이제 중국 정상은 굉장히 무거워요. 저도 시진핑 주석이 주재하는 자리에 앉아본 적이 있거든요. 예. 공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인민대회당에서. 근데 저 자리에서 저렇게 셀카를 찍음으로써 분위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고 예. 또 중국 저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많이 봤죠, 저희는. 근데 시진핑 주석이 셀카에 찍힌 모습을 본다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최대한 뭐 배려를 해줬다고 했을 네, 나름대로 그렇죠. 그리고 저런 게 뭐 연출이 됐고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무거운 자리지만 한 국가의 정상이 같이 사진 찍읍시다 그러는데 사실 거절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찍은 거고 사실 저런 것들은 아마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중국에서의 위상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중국 내에서도. 중국 내에서 우리 이 대통령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시 주석이 굉장히 엄숙하고 잘 웃지도 않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어디 가가지고 만두집에서 먹었더니 주석 세트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주석이 먹었던 거다. 예를 들어서 저런 것들도 친근한 예전에는요 푸 아저씨 그랬잖아요. 요새 이제 못 쓰게 하지만 곰돌이 아저씨라는 애칭으로도 불리고 뭐
시다다라고 그래서 시 아저씨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이 쏙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이런 거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친근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는 이제 이 무거운 정상회담 자리를 조금 부드럽게 하는 예. 이런 면에서는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예. 물론 너무 가볍게 행동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새 뭐 셀카가 워낙 유행이니까 예.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이 직접 셀카를 찍고 시진핑 주석이 함께 지켜왔습니다. 선물도 한번 짚어주세요. 기린도하고 놀이개, 그러니까 펑여사에게는 놀이개를 줬는데 이것도 어떤 좀 의미를 네, 볼수 기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4개의 상서로운 그 상상의 동물들이 있어요. 뭐 봉황, 용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기린이라는 건데 이 기린은 원래 이 태평성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부하면 뭐 요순의 치 이런 게 나와요. 요임금, 순임금의 태평성대. 그럴 만큼 이제 사실은 시주석 하에서 중국이 태평성대를 누렸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 중국의 지도자에 대한 최대의 예우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걸 줬고 이 펑리웬 여사는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이 원래 그 가수잖아요. 예인 연예인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놀이개. 사실 개인적으로 뭐 한국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우리 드라마도 많이 본다 그러고 물론 그게 불법 다운로드 받은 드라마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우호적인 감정을 많이 표현했거든요. 사실 예. 한국의 놀이개 같은 거는 굉장히 그 손재주가 많이 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를 또 얘기하고 실제로 뭐 한복 논쟁 이런 거 있는데 우리 김혜경 여사가 계속 한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또 한국 입장으로서는 이게 원래 한복이 한국 고유의 옷이다. 이런 것들도 서로 섞여 있으면서 이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이런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예우를 하고 선물을 골랐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상회담 관련해서 영상을 더 볼 텐데 김혜경 여사가 이제 펑리한 여사하고 인사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입은 2007년 이후 계속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应当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做出正确战略选择。 사실 오래전부터 제가 여사님의 팬입니다. 参观了美丽的昌德宫，昌德宫。晚上呢，我还去逛了那个繁华的大东门、东大门市场。哎，对。 김혜경 여사가 이제 팬이라고 얘기를 하고 펑리현 여사도 한국 얘기를 했어요.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 판다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여기에 뭐 찬반도 있습니다만 중국이 판다를 외교에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에만 이제 판다를 실제로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국제법상 중국 밖으로 반출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외교의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나 카드로 판다를 대여해 주거든요. 대여해서 그쪽 나라에서 판다를 사랑해 주다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다시 반납을 받는 건데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도 판다에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푸바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뻐했던데 결국은 기한이 차서 중국으로 갔거든요. 그 푸바오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보고 싶음도 있는데 지금 한중 관계가 어찌됐든 간에 다시 복원되고 있다고 하는 이 분위기가 생기면 예. 한한령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서해 구조물 같은 이런 현안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소프트한 외교의 한 축으로서 판다를 다시 데려오는 것도 이제 논의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국내 여론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판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뻐해서 푸바오에 대한 사랑을 듬뿍 줬는데 또 데려가니까 상처가 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짜증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예.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예. 사실은 판다를 외교적 카드로 쓰는 중국의 노림수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 국민으로서 다시 또 푸바오 같은 사랑을 듬뿍 줄 만한 판다가 한 번 더 오는 것도 좋을지 예. 아니면 이것에 우리가 뭐 괜히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또 과연 도움이 될지 예. 아마 여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경제사절단도 대거 갔는데 박영 이재용 회장이요. 글쎄요.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관심이 많았어요.
현지에서 아마 이재용 회장 일행이 한 쇼핑몰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토종 캐릭터 인형 이걸 이제 구매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재용 회장은 뭐 국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긴 하지만 중국에서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이제 중국의 인터넷 포털사에서 굉장히 그게 화제가 되고 또 이재용 회장이 그 토종 캐릭터 인형을 사갔다는 것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최고 기업의 총수가 중국 현지의 쇼핑몰을 방문했다는 거는 뭐 다분히 전 화제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반도체가 굉장한 호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슈퍼사이클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과는 우리가 반도체 협력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이 그걸 전략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제협력 사절로 가서 그와 관련돼서 뭐 어떤 말하자면 그 비즈니스를 하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아예 배제하고 또 이후에 전망을 할 수는 없는 거여서 앞으로 이제 삼성과 중국이 어떤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지 그것도 좀 지켜볼 때문입니다. 교수님 짧게 그러면 총평을 해보자면 뭐 야당에서는 빈손회담이라고 비판도 하지만 2달 만에 정상이 다시 만났다. 이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작년에 만났는데 뭘 2달 만에 또 만나느냐. 뭐 새롭게 진전된 것도 없는데 결국은 각자가 각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럼 왜 이렇게 빨리 한국을 다시 대통령 국빈 초청했냐? 중국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 그다음에 미국의 팩스 실리카가 소위 공급망 AI 동맹을 맺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을 자기네 편으로 좀 끌어들이고 싶은 이제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알고 있죠. 그걸 어떻게 적절히 대응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차분한 전략적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 살펴볼 텐데 국민의힘 얘기부터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좀 강한 입장을 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걸림돌은 당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 그것을 해결해야 될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런 걸림돌이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대표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연대나 통합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윤어게인 그리고 계엄 옹호의 퇴행을 막는 걸림돌이 맞고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저를 찍어내려고 무리하게 하잖아요. 전 조작 감사로서 저를 뭐 제거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권 소식은 두 분과 더 이어가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을 봤는데 글쎄요. 나를 제거해보면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해봐라. 그리고 감사를 조작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권 의원님,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한번 싸워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단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1년도 훨씬 더 전 얘기거든요. 예. 전 얘기고 또 익명의 게시판에 있는 자기 가족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그렇게 한 것과 관련해서 이걸 윤리위로 넘긴 것에 대해서 본인들은 수긍을 못한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두 사람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 모두 이게 우리 당에서는 큰 자산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러면 지도자다운 좀 정치를 서로 해야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두 사람 참 안타까워요. 이게 어떻게 싸움을 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이제는 좀 정치를 좀 하자.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하고 난 이후에 참 노고가 많았다고 그렇죠. 칭찬한 거는 아주 잘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강성 지지층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지지층들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서 당무 감사까지는 했다선 치더라도 거기서 이제 스톱해야죠. 지금 스톱을 더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윤리위원 임명했잖아요. 네? 윤리위원. 아니 근데 윤리위원 임명한 것 자체가 이제 징계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게 우리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자강의 길로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자강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당이 자강을 하려면은 단합하고 통합하고 혁신하는 게 자강이에요. 자강하는 목표가 결과적으로는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지방선거에 승리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단계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쳐내겠다? 안 쳐낼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이게? 그러면은 무슨 뭐 당무감사위원회 결론도 아주 애매하게 났어요. 무슨 가족이라는 게 표명이 됐고 두 사람이 뭐 상당 부분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한동훈 대표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 아니 설사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대통령 부부를 비판했다고 해서 예. 그게 징계거리가 되냐 이거. 설사 또 가족이 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왜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무리하게 징계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저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자기들끼리 싸우고 당이 지금 괴멸될 위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반대 세력 제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더 떠나지 않겠어요? 그게 예. 무슨 자강이 됩니까? 자멸이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 순간에 이제는 스톱해야 돼요. 그래서 당을 하나로 단합하고 포용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혁신의 길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우리 당의 지지도가 거의 지금 20%대 선에서 지금 박스권에 갇혀서 꼼짝을 안 하잖아요. 지금 여당이 저렇게 무리한 의회 운영을 하고 지금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걱정스럽고 여당을 견제해야 될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실정들이 많은데 우리 당의 반사 이익조차도 안 오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국민들이 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 하는 것도 걱정스럽고 이거 못마땅한데 국민의힘 너 하는 거 보니까 너들 지지하기는 더 싫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혁신해야죠.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합하고 혁신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갈등과 분열로 가고 그리고 오히려 퇴행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자강의 길이 아니라 자멸의 길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통합이 이거 시너지가 없다는 당내 의견도 나왔고 권여은님 같은 생각이 있는 분도 있고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통합이라는 것은 비빔밥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뭐 당근도 있고 고기도 있고 나물도 있고 밥도 있어야 되는데 돼지국밥에 케찹 뿌리는 게 통합은 아니잖아요. 예. 아직도 사과와 반성을 안 하는 한동훈 전 대표와 통합하라는 건 돼지국밥에 케찹 뿌리라는 주문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한동훈 대표를 징계한다 이런 거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조사 과정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선거를 앞에 두고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굳이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한쪽은 윤호개인이고 네. 한쪽은 윤거천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거 어떻게 화합이 될까? 물과 기름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서로 포용할 수 있는 그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는 않아요. 박 의원님, 일단 목표는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통합하는 게 좋은 결과를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 입장, 상대 진영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통합하는 게 실제 좀 위협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내란 계엄에 대해서 정말 진정 어린 반성에 기초해서 통합하면서 중도 확장으로 해 나간다면 집권여당 입장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상황을 보면은 마치 수준 낮은 삼류 시티콤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떡줄 사람은 즉 표를 줄 국민은 아예 등지고 앉아 있는데 여전히 내부적인 어떤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싸우고 있는 이전 투구의 전형적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민주당도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국민들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진짜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고 또 내일 모레면은 장동혁 대표가 당 새 시안을 발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또 새 신책을 내놓는 것인데 그것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그 일당과 확고하게 단호하게 이제는 그 선을 긋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령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과 관련된 것을 그동안 반대해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당론 변경도 안 돼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현재 장동혁 대표가 보여준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과 판박입니다. 첫 번째, 내란 계엄이 민주당의 이 독주 때문에 일어났다. 예. 두 번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마치 이준석 전 대표의 과거의 문제로 인해서 두 번이나 윤리 열어가지고 결국은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똑같은 모습을 이렇게 복사판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본인을 사무총장 시켰던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사람과 이제는 완전 척을 지고 배신해서 몰아세우는 것도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의 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아바타와 같은 윤석열의 아바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이 진짜 달라지려고 하나, 진짜 지방선거에서 이길 생각이라도 있는 것인가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예. 그러면 이제 김 의원님 또 하나가 모레 있는 말씀 쇄신안이거든요. 네. 어제 김동욱 정책위원장 사퇴했고요. 이 쇄신안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의견과 그래도 한번 지켜보자. 어떤 의견이? 권영진 의원님께서 또 초재선 의원 모임도 또 이끌고 계시니까 예. 아마 장동혁 대표에게 많은 또 권고와 요청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8일 날 발표를 하는 내용이 과연 어떤 혁신적인 내용이 들어있을지는 사실은 기대가 크진 않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고수하고 있는 입장과 스탠스를 보면은 그냥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외 당협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당원 게시판 문제로 장동혁과 한동훈 이 두 대표와 전직 대표가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충돌 일부 직전까지 와 있는데 어떻게든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정치적 해법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와버린 거예요. 아니 거기서 이제 네. 한동훈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칭찬한 이후에 맞습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물밑에서 뭐 움직임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시점,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리위원회에 넘겼을 때 아까 권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난주 이 자리에서 말씀했습니다만 굉장히 포괄적으로 애매하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관리 책임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 조사 결과를 윤리에 넘긴다고 돼 있지 징계 요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내용을 했고 그리고 바로 그 당무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한동훈 대표의 첫 번째 반응은 뒤늦게 가족이 썼다는 걸 알게 됐다. 예. 가족을 욕할 거라면 정치를 하고 있는 나를 욕해 주세요. 라는 정도의 저는 최소한의 그 우회적인 저는 유감 표명이라고 저는 해석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조작 감사라는 결론으로 프레임이 바뀌면서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르려면 자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대목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물론 그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굉장히 무리하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 조사 결과의 신빙성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이 언론이나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저는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반응 정도로 우리 가족이 하게 된 걸 뒤늦게 알게 됐고 유감이다 라는 네. 정도로 하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필리버스터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해줬잖아요. 네. 그럼 장동혁 대표는 정치인이면 그 정도 어법이면 무슨 말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럼 장동혁 대표도 그 점에서는 권영진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스톱을 해야 돼요. 감사 결과는 나왔지만 윤리에서 징계하는 것은 일단 뒤로 미루고 지방선거에 같이 원팀이 돼서 통합을 이야기하고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DJYS 얼마나 으르렁대고 싸웠습니다만 민주화를 위해서는 다 손잡고 했잖아요. 그런 정도의 정치적 해법이 이제는 불가능한 지경으로 와버렸다는 게 원외 당협위원장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럼 당 내부의 역학관계 속에서 일정 정도의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새몰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까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밀어붙여서 강행하려는 징계를 강행하려는 장동혁 대표 측과 거기에 해볼 테면 해봐라 법적 대응 불사하겠다고 하는 한동훈 전 대표 측에 저는 충돌밖에 남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권 의원님 어제 윤리위원들 이제 명단 공개 나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이 조금 시끄러웠다고 하는데 그게 핵심적인 내용은
윤리위원 임명을 잘못했다는 취지였나요? 윤리위원들 저도 사실은 뭐 윤리위원 명단을 모르고 있다가 네. 발표된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속에 우리 국회의원들 전원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윤리위원들이 명단이 발표돼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뭐 정명석 뭐 사이비 종교 그 사람을 변호했던 변호인. 사람이 있다. 예. 또 뭐 진보당에 가입했던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누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뭐 개파석이 없는 중진 의원조차도 야 이거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최소한 의원들에게는 해명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 또 답을 다는 이제 우리 사무총장이 그 뭐 통진당 소속이었다 당원 가입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다음에 또 변호인 맡았던 거는 맡았다가 사퇴를 했다. 그리고 두 사람 CD 이 사람들은 이게 명단이 공개되고 나서 자진해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런 해명도 또 나오고 뭐 또 한쪽에서는 왜 이게 비공개인데 왜 명단이 발표됐냐 이렇게 좀 설왕설래가 있고요 했는데요. 그 문제는 이게 저도 사실은 아니 저 아무리 뭐 윤리위원들의 임명 권한이 당 지도부에 있다 손치더라도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은 좀 우리 의총을 열어서 좀 의견들도 수렴하고 이렇게 하고 좀 윤리위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검증을 좀 하든지 하지 이걸 그냥 불쑥 발표하고 윤리위원 명단을 가지고 지금 막 설왕설래하고 이렇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는 물과 기름이다라고 했는데 아니 정치에서 물과 기름이 어디 있습니까? 물과 기름이요. 어제까지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오늘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이 경쟁 상대 적이 있으면은 같이 합치는 것이 정치인데 저렇게 가면은 두 사람 다 공멸로 가는 거예요. 두 사람만 공멸이 아니에요. 우리 당과 보수 전체가 지금 공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대한민국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두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란 게 개인의 정치적 역량이나 개인의 정치적 성공 여기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나아가선 당과 보수 전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가치 이게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자기 개인적으로 조금 덜 안 맞고 섭섭하더라도 차이가 있더라도 좀 하나가 되는 정치를 좀 해라. 싸움을 하지 말고 이렇게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정치 좀 하자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이 물과 기름은 되게 점잖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권위님처럼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국민의힘에서 많다면 이미 내란 계엄위에 특히 대선 이후에 처절한 반성 속에서 거듭났겠죠. 근데 장해찬 최고위원의 저 표현에 저는 모든 게 다 담겨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도 소개된 것처럼 돼지국밥의 케첩이요? 케찹 가지고는 못 먹는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함께 못 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이것을 지켜보면서는 썩은 돼지국밥에 유통기한 지난 케찹을 넣은 것은 어차피 못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일부 어떤 돼지국밥이냐 케찹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이제는 송두리째 이제는 바꿔야 될 때인다. 그러니까 더 큰 차원에서 근본적 변화와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안에서는 계속 지금 이전 투구식으로 지금 싸움을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은 제가 듣기로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워낙 좀 합리적이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당내에서 좀 더 집단적으로 이제 김도읍 정책위장도 4달 만에 정책위장을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좀 중도 보수적인 분들이 함정 목소리를 이제는 집단적으로 내서 당이 좀 탈바꿈하게끔 힘을 좀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글쎄요 또 움직이는 걸까요? 안철수 의원과 신년 만찬을 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좀 예측을 했네요.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추미애 더 정치적으로 이기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오세훈을 좀 이겨보고 싶은데. 아 오세훈 이겨보고 싶다. 뭐 훌륭한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울시장의 후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될 수 있을까요? 시장 후보가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자기네들도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네. 경선을 한다고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오세훈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민주당에서 지금 후보들 중에서 예. 내가 보기에 가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정원호 성동구청장 아닌가 이렇게 그래요? 생각을 해요. 뭐 김종은 전 위원장의 개인적인 지금입니다. 박홍근 의원께 개인적 사심을 조금 내려놓고 사심을 내려놓고 상대당의 후보와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세요? 우선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이 지난번에는 또 박주민 의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사이에 또 정원구청장으로 입장이 바뀌셨는데 언로의 그런 고언으로 또 지혜로 저희가 잘 새기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서울시장 선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뭐 출마자 중에 한 명입니다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지난 4년 동안 이미지 관리 좀 잘 해온 편이긴 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오를 길 없다 생각합니다. 내리막길이다. 아, 정점이다? 예.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저는 확인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은 여러 가지 뭐 한강버스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피로감이라든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된 그런 그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신분 아닙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을 저 나경원 의원이 영리하게 영악하게 저걸 지금 보고 지금 저렇게 뛰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스탠스를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지 못한 기반, 즉 좀 더 강경한 보수 쪽을 우선 마음을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오선 이전 법사위 간사 맡으시겠다. 그다음에 극우 유튜버들 국회 모셔갖고 행사도 하고 또 강한 발언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베네수엘라 문제까지. 그런 것처럼 본인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난 지방선거 때 명태균 여론조사만 없었으면 본인에게 기회가 왔을 것이다. 그 여론조사로 인해서 결과가 바뀐 거다. 그러니 절치부심, 와신상담 자기는 이 때를 기다려왔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그냥 이기고 싶다가 아니라 이제 자기는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친소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내 시장직을 어찌 보면 훔쳐간 사람 같은 오세훈. 이제 내가 그걸 이번 경선을 통해서 바로 잡을 테니 그러니까 7대3 당원을 70% 넣는 것도 본인이 지금 기획단장을 맡아서 그걸 지금 지도부에 건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죠. 여권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저는 늘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민주당의 후보 중에서 누가 되더라도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이기고도 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역동적으로 워낙 벌써 4번의 시장을 하셨고 성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민들의 관심과 또 흥행을 불러일으키면은 저는 충분히 이기고도 남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 민주당에 지금 한 8분 가량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쪽과 비교되는 경선 방식을 좀 촘촘하게 설계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얘기로 넘어갈 텐데 이게 의혹이 계속 납니다. 박원석 의원님 이번에는 이제 엄마 찬스? 그러니까 예전에 참 논란이 말이 많았던 인턴 관련해서 이것을 뭐 입시라든가 뭐 어디에 이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동료 의원실에서 인턴을 했다는 건데 8일 했더라고요. 8일? 예, 8일간에서 인턴 증명서를 받아서 그걸 이제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 제출을 한 걸로 보여요.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 포함이 돼 있어서. 근데 이제 이혜훈 후보자 측에서는 입학 전형 서류를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건 이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고요. 근데 의원실에서 8일 인턴하고 그에 대한 이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건 이제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니죠. 엄마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엄마의 동료 의원실에 가서 8일 동안만 인턴 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받은 건데 그래서 저게 뭐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지만 일종의 이제 엄마 찬스를 활용한 스펙 쌓기 아니냐. 특히 이제 조국 이 대표 사태 이후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가 또 하나 불거진 데다가 지금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의원실에 근무하던 인턴 직원과의 전화 통화 이게 많은 국민들한테 충격을 줬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갑질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녀와 관련된 이런저런 소소한 일들을 보좌관들로 하여금 지시해서 하도록 했다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들들이 과거에 좀 어린 시절부터 뭐 대부업체의 채권을 구매해가지고 뭐 대부업체의 투자를 통해서 사실상 수익을 올렸다.
예. 그리고 지금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 한 뭐 6년 사이에 100억 넘게 재산이 늘었는데 대부분이 이제 비상장사의 주식입니다. 그 재산이. 그러네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자녀들까지 다 그 주식을 갖고 있어서 예. 정확하게 그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도 예. 이제 청문회에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서 글쎄 뭐 산 넘어 산이라 할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상대 진영에 있던 분을 저렇게 모셔서 이제 요직에 기용하고 그럼으로써 통합 허용 그리고 운동량을 넓게 쓰고자 하는 그런 인사의 방향이나 이건 굉장히 도전적이고 야심찬 방향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잘못 고른 것 같아요. 검증이 굉장히 충분치 않았고 예. 그 후과가 아마 이제 청문 요청서가 왔기 때문에 청문회 곧 열리게 될 텐데 청문회에서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인사청문회 통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여론 그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론. 이해운 후보자 이 재산 관련한 의혹 한번 들여다보고 좀 바꾸고 이렇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재산이 많은 거는 뭐 문제 안 되는데 셋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직이라고 하는데 10억 원이 넘는다. 김 씨, 이게 물론 어떻게 쌓았는지 그거를 일단 봐야 되겠지만 국민적인 노토피에 좀 안 맞는다. 뭐 이렇게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야권에서. 뭐 우리 자유시장 경제 사회에서 돈이 많은 걸 가지고 탓할 수는 예. 없습니다만 자녀들 특히 세 번째 삼남은 지금 미성년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억이 넘는 재산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이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를 했는지, 예. 그다음에 재산의 이게 증여 과정에서 불법이나 무슨 탈법은 없었는지 이런 건 분명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워낙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를 지금 잡고 있는데 그 날짜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가 보기에 느낌상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기를 쓰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타를 할 거고 예. 민주당 의원님들도 제가 볼 때 기를 쓰고 방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기 그런가요?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대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예. 인사청문회 가서 어떤 내용들이 계속 의혹이 터져 나오고 갑질 특권 그다음에 재산 형성의 어떤 탈법 불법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걸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정치하는 정치인들인데 예. 생중계 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그걸 나서가지고 자기가 실드 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쉽지 않을 거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전부 악성입니다. 악성. 예. 그러니까 불법 여부, 그다음에 사법 처리 가능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너무 국민 감정상 악질적인 거예요. 특히 저는 이제 굉장히 좀 그 생경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인터넷에 고함 치르면서 폭언을 퍼부었던 그 육성 녹취록을 들었을 때 모든 국민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분이 과연 대한민국의 기획예산처라는 거대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기본적인 의심이 들고 그다음에 프린터기를 고치라고 보좌관을 집에 보냈을 때 저는 가장 기이한 장면이 그 보좌관이 그 자기가 모시는 국회의원 프린터기를 고치러 집으로 간 것도 이상하지만 집으로 갔는데 배우자는 사람은 헤드폰 끼고 피아노 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기이한 장면 아닙니까? 저는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불법 여부는 차치하고 국민적인 감정상 저는 이 감정의 선을 굉장히 훨씬 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요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하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면 청문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인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해운 후보라면 잘못된 부분, 저희가 그동안 말을 잘못했거나 행동을 잘못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과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자기가 잘 맞추겠다 하는 부분을 어필을 하면 뭐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박홍근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이제 뭐 적극적으로 옹호 안 할 거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그거 하나 궁금하고요. 정청래 대표처럼 일단 청문회에서 이해운 후보자의 직접적인 소명과 해명을 들어보자는 겁니까? 네. 당의 대부분의 분위기는 제가 더구나 지금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해운 후보자하고는 과거에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또 국회 예산결산 특위의 예산 소위원으로도 같이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예산이나 경제정책에 대한 보수적 시각이긴 하지만은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이제 지명되고 나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대한 국민적 염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로서도 매우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인턴 그 스펙 문제는 제가 좀 직접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당시에 그 국회의원 쪽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알다시피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제출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또 입시에 반영이 안 됐다고 본인도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원실이 보좌관들도 20, 30대로 구성됐대요. 그 의원 자체가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청년 정치를 되게 표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젊은 어떤 문화 이런 의정 활동을 좀 추진하면서 당시에 이 고등학교 출신들에게 잠깐 와서 업무를 참관하는 그래서 오는 것도 막지 않고 그리고 잠깐 업무 참관하고 난 거에 대해서 기록용을 떼주면서도 거기에 다들 경력증명서에도 참관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한번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위 그건 막말 문제는 국민정서에 참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본인은 지금 뭐 거기서 반성하고 사과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얼마만큼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재산이 증식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건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 어느 때나 우리가 국무위원들 후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그동안 검증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당도 당연히 벼르고 있을 테고 저희들도 무조건 여당이라고 해서 옹호하지만 않겠다, 두둔하지만 않겠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저희는 살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생각은 좀 들어요.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벌써 지금 4번, 5번 이상 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공천을 이제 받았던 분인데 갑자기 귤이 이 강을 건너니까 탱자가 된 그런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 안에서 이런 분들을 그동안 공천하면서 제대로 좀 검증을 하셨나 하는 생각도 한편은 들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 여당의 제안, 우리 대통령의 제안으로 국무위원이 되겠다는 분인 만큼 철저히 국회에서 우리의 책무인 검증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뒷부분죠. 권 의원님. 뒷부분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박홍근 의원 뒷부분만 얘기하세요. 앞에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사실은 박수 못 받아요. 아니 맞아요. 우리 당에서 소초 갑에서 노른자이죠. 그냥 공천만 되면 되는 데서 3번이나 공천 받아서 3선했어요. 물론 우리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성의 문제라든지 갑질 의혹의 문제나 재산 증여 문제를 검증해서 탈락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탈락을 못 시켰어요. 근데 총선에서 공천이라는 게 그렇게 무슨 법적 권능을 가지고 자료를 동원해서 수사하듯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총선 공천은 이게 최종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다시 선택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선거에 나가면은 또 다른 검증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장관으로 임명을 하잖아요. 장관으로 임명을 하면 지금 국가기관이 나서서 검증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이건 우리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검증에 좀 부실을 했구나라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은 이미 저는 국민의 심판대에서는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임명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자진 사퇴하는 게 저는 국민의 검증돼서 이미 결론이 났다고 봐요. 왜 이걸 가지고 자진 사퇴냐 아니면은 또 철회냐를 가지고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청문회까지 끌고 가서 우리 국민들 연초부터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저는 인턴에 대해서 그 폭언, 막말 너무 자극적이에요. 아마 그걸 듣는 우리 국민들은 전율을 느끼고 분노하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금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재산도 너무 많아요. 그 정도면 장관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지금 미성년자한테도 10몇억 재산을 증여했는데 얘가 지금 무슨 돈으로 증여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는 데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 연초에 스트레스 덜 받게 하고 또 임명권자인 그래도 임명권자가 무지개 이 내각을 만들겠다고 생각해서 영입한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나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자식들 아끼면요. 자식들 이름 다 공개되고 할 거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는 사퇴하는 게 그를 위해서도 나는 좋다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것만 짧게 여쭤볼게요. 청문회 전까지 자진 사퇴 가능성은 일단 없는 거죠? 뭐 현재 대통령실이나 또 우리 당 지도부의 입장도 그렇고 저희는 대통령의 인사의 그 취지가 우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국민 통합 그리고 실용적인 어떤 역량 중심 이런 걸 좀 판단하고 포용적으로 한 이제 인사의 그 취지를 우리는 충분히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다만 검증 과정에서 부실했던지 아니면 검증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새롭게 뭐 제기되든지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은 우리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그러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또 국민 여론 조성이 악화됐기 때문에 먼저 결정 내려라라기보다는 우리가 국민을 대해서 철저하게 묻겠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엄호는 안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여당도 이제 철저하게 예, 보겠다는 박홍근 의원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여당이지만 국무위원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가장 원칙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 그 인사청문회 날짜도 아직 안 잡혔죠. 제가 기재인데 지금 간사들이 협의를 하고 있어서 아마 빠르면 12, 13일 정도의 의결을 하고 계획서를 그리고 나면 19일이나 20일 정도의 인사청문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계속 의혹이 터져 나오면 어떻게 될지 여론의 흐름을 보는 게 아마 정답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이 인사청문회 같이 안 가도록 하세요. 인사청문회 보고 있는 국민들 괴롭지. 알겠습니다. 또 한 분이죠.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정청래 대표가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7대 국회 이전과 이후가 좀 그런 부분에서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저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는 뭐 이 이외에 다른 일이 없다라고 믿고 있고 없기를 바랍니다. 시스템 에러냐 휴먼 에러냐 이런 얘기 하던데 이거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박원석 의원 저 얘기가 돌려서 당을 좀 나가달라 이런 요구라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했잖아요. 안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탈당은 안 한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 강선우 의원처럼 저렇게 당을 나가게 되면 그 뒤에 도저히 회복이나 회생의 길이 없다. 이런 이제 현실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 거고 뭐 제명할 테면 해봐라. 뭐 자기 나름의 또 이런 자신감. 그러니까 이 김병기 의원이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총선에 공직심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개개인의 공천의 배경이나 거기서의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나 이런 거 아는 것들이 많아서 민주당 내에서 좀 곤혹스러움이 느껴지는데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휴먼 에러일지는 모르겠으나 시스템 에러는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의 일탈이다 이런 평가인데 물론 민주당 내에 돈 공천 같은 게 만연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러나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강선우 의원도 그렇고 그냥 의원이 아니잖아요. 김병기 의원은 대통령의 지원과 후광으로 원내대표라는 당 투톱 중에 한 명인 중책을 지냈고 강선우 의원은 뭐 당 대변인을 거쳐서 장관 후보자로까지 발탁됐던 의원이라는 점에서 그러면 저런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당내 요직에 기용되고 당의 전면에 설 수 있었냐. 그건 시스템 에러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장경태 의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도 서울시당 위원장이었고 청년 정치의 상징으로 차세대 당의 리더군으로 평가되던 사람이었어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민주당이라는 이렇게 역사와 전통과 정체성이 분명한 당에 전면에 설 수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고 그걸 평가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단지 휴먼 에러에 그치지 않는 시스템 에러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요. 전 원내대표, 여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조금 뭐 그런 지적에 대해서 실제로 김병기 의원을 보는 시각은 뭐 개인적인 생각이든 당 분위기도 좀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통화를 해서 다른 방송에서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본인은 저에게는 이제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억울하다는 취지의 이제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향후에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권여당 초기인데 이런 연이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정말 지난 그 윤석열 내란 계엄 때 추운 겨울에 우리가 이러려고 거리에서 응원봉 들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잖아요.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심정을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랜 이제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다 보니 과연 대통령은 지금도 중국 가 계시는데 뭔가 좀
이 외교 안보든지 아니면 경제 민생에서 좀 성과 나고 뭐라도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면 계속 당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좀 열불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권위를 갖춰야 됩니다. 그거 없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정당성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도부가 물론 계례 일탈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각 개별 정치인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제기되거나 또는 불거졌을 때 이럴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중요한 우리 집권여당의 태도이고 모습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렇게 제기됐을 때 당 지도부가 자고우면하지 말고 온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단호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규명해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혹시나 그런 점에서 온정적 태도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되돌아볼 때다. 그게 바로 시스템을 개선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